사랑과 전쟁 시리즈, 아내를 버린 대가, 연금까지 다 털렸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이 영상은 구독자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된 이야기입니다. 정호는 은퇴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새벽이면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이 울리지 않아도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젊은 시절 수십 년을 같은 시간에 일어나 출근했던 습관이 아직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용히 거실로 나와 신문을 펼쳤습니다. 신문을 읽는 동안에도 집안은 아무 소리 없이 흘러갔습니다. 아내 미영은 허리 통증을 이유로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정호가 먼저 말을 걸지 않으면 하루 종일 한마디도 오가지 않는 날도 많았습니다. 정호는 어느 순간부터 집안에서 자신이 점점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있어도 그의 말은 대답 없이 흘러갔고 결정은 언제나 정호를 제외한 채 아내 미영과 아들 철수 사이에서 내려졌습니다. 젊을 때 정호는 가장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부장을 지냈고 집에서는 중심이었습니다. 가족의 선택은 늘 그의 의견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시절의 기억이 오히려 지금의 현실을 더 초라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TV 뉴스를 보다가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은퇴자가 성공적으로 노후를 보내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 순간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자신만 이렇게 밀려난 느낌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호는 우편함 앞에 멈춰 섰습니다. 쌓인 전단지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전단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시니어 인문교실, 당신의 인생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 문장은 마치 정호에게 직접 말을 거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정호는 그 전단지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주머니에 접어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미영에게 문화센터 이야기를 꺼냈지만 미영은 피곤하다는 말만 남긴 채 등을 돌렸습니다. 정호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확실히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정호는 혼자 문화센터를 찾았습니다. 접수 데스크에서 젊은 여성 직원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정호의 이름을 정확히 불러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정호의 가슴이 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은 서두르지 않았고 정호의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정호는 오랜만에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짧은 몇 분 동안 정호는 자신이 아직 쓸모있고 존중받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집에서는 느낄 수 없던 감정이었습니다. 문화센터를 나서는 길, 정호는 문득 집에 바로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감정이 단순한 친절 때문인지 아니면 오랫동안 눌려있던 무언가가 깨어났기 때문인지는 그 자신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이날 이후 정호의 마음은 조용히 집 밖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그의 노후 전체를 뒤흔들게 될 시작이라는 것을 정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정호는 문화센터에 가는 날이면 아침부터 마음이 분주해졌습니다. 집에 있을 때보다 외출 준비를 더 신경 쓰는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감정을 애써 부정했습니다. 그저 무료함을 달래는 취미라고 생각하려 했죠. 문화센터에 도착하면 수지는 늘 먼저 정호를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그 말 한마디가 정호의 하루를 결정했습니다. 집에서는 그 누구도 그의 하루를 궁금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지는 정호를 어르신이 아닌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말을 끊지 않았고 시계를 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끝까지 들었습니다. 정호는 그 태도 하나만으로도 큰 위안을 느꼈습니다.
수지는 어느 순간부터 정호의 과거를 세세히 물었습니다. 직장, 직급, 연봉, 퇴직 시기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정호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인생을 궁금해해 준다는 사실이 기뻤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호는 아내 미영이 TV를 보며 무심히 식사를 마치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정호가 무엇을 하고 왔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정호는 그 침묵이 무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수진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이야기 많이 배웠어요. 정호는 그 짧은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배울 게 있는 사람으로 보였다는 사실이 그의 자존심을 강하게 자극했습니다. 며칠 뒤 수지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직이라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말, 월세가 밀릴까봐 잠을 못 잔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정호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도 젊을 때 저랬지. 그 순간 정호는 자신이 수진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기대어도 되는 사람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정호는 집에 들어가기 싫어졌습니다. 문화센터에서 나와도 바로 귀가하지 않고 근처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다시 투명 인간이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미영은 남편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외출이 잦아졌고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정호에게 말을 걸면 짜증부터 냈습니다. 그는 이미 마음속에서 아내 미영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확정짓고 있었습니다. 아들 철수는 주말에 집에 들렀다가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정호는 아들의 질문을 간섭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 인생은 아버지가 알아서 한다. 그 말은 가족에게 선을 긋는 선언이었습니다. 정호는 자신도 모르게 수진 앞에서는 젊어지고 가족 앞에서는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가족의 균형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수진은 필요한 정보를 하나씩 모으고 있었고 정호는 잃을 것을 계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겉으로 보기엔 너무도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했습니다. 정호는 아직 몰랐습니다. 수진의 친절이 위로가 아니라 덫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이 덫은 그의 노후 전부를 삼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처음으로 돈 이야기를 꺼낸 날은 아주 사소하게 시작됐습니다. 그녀는 강의가 끝난 뒤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정호는 무슨 일인지 묻지 않았지만 수진은 기다렸다는 듯 말을 꺼냈습니다. 센터 계약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월세 날짜가 다가오는데 통장 잔액이 부족하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낮았고 표정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정호는 그 모습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신호를 읽었습니다. 그날 밤 정호는 자신의 연금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이 통장에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 정도는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사람 사는 거지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정호는 수진에게 첫 돈을 건넸습니다. 한 달 연금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수진은 예상보다 크게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 반응은 정호의 판단력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돈은 사라졌지만 대신 자존심이 채워졌다고 느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부터였습니다. 수진의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자주, 더 구체적으로 어려움이 이어졌습니다. 월세, 카드값, 병원비, 갑작스러운 사고까지. 이유는 늘 충분해 보였습니다. 정우는 점점 큰 금액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연금 일부였지만 예비비, 적금, 그리고 손대지 않으려 했던 퇴직금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는 모든 선택을 혼자 결정했습니다. 아내 미영은 통장 잔액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발견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해진 이유가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조심스럽게 정우에게 물었습니다. 정우는 대답 대신 얼굴을 굳혔습니다. 왜 내 돈 쓰는 것까지 간섭하냐는 말이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미영은 더 묻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침묵은 분노보다 더 큰 벽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 철수가 통장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철수는 통장 잔액을 보자마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노후 대비 자금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철수는 정우에게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왜 수진이라는 사람에게 무슨 이유로 돈을 보내고 있는지, 그리고 이건 잘못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아들의 말을 모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능한 노인으로 취급받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정우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는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말은 사실 불안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정우는 그날 이후 통장과 카드 사용을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꾸고 내역을 지웠습니다. 가족에게서 돈의 흐름을 감추는데 익숙해졌습니다. 그 사이 수지는 정우의 반응을 정확히 읽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정우가 돈으로 관계를 증명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아챘기 때문입니다. 정우는 아직도 믿고 있었습니다. 이건 이용이 아니라 사랑이라고요. 하지만 실상은 분명했습니다. 이 관계에서 정우는 이미 지갑이 되어가고 있었고 수지는 그 사실을 아주 차분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정우의 노후는 조용히 계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의 집안에는 더 이상 평온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있어도 공기는 늘 팽팽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미영은 남편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았고 정우 역시 말을 아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피하고 있다는 사실만 또렷했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통장 문제로 시작됐습니다. 미영은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생활비가 바닥났고 공과금이 밀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미영은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정우의 반응은 예상보다 거칠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갑을 감시당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번 돈 아니냐는 말이 거칠게 튀어나왔습니다. 그 말 속에는 분노와 억울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미영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래 참아왔다는 듯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정우는 그 침묵이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로 느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집에서 존중받지 못한다고 확신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 철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철수는 노후 자금이 거의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숫자와 계획, 현실적인 위험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우의 귀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철수의 말을 아버지를 무능한 노인으로 취급하는 소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크게 소리쳤고 철수는 결국 말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전화에는
수진에게서 온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어르신만 제 편이에요. 그 문장은 정우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기울였습니다. 며칠 후 정우는 이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미영은 처음에는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반응은 정우의 마음을 더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정우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재산 분할 항목을 꼼꼼히 따질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빨리 끝내고 싶었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정우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간섭도 잔소리도 없을 거라 믿었습니다. 자신을 얽매던 족쇄를 끊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영은 집을 정리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가족 사진을 상자에 넣는 모습을 정우는 일부러 보지 않았습니다. 보고 나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들 철수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정우 역시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가족과의 관계를 끊어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우에게는 이제 수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선택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우는 그 믿음 하나로 가족을 통째로 잘라내는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정우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망을 자기 손으로 완전히 끊어냈습니다. 이혼이 끝나자마자 정우의 삶은 빠르게 재편되었습니다. 집에는 더 이상 가족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고 정우는 그 공백을 수진으로 채우는 데에만 집중했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되돌아갈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재혼 이야기를 서두르지 않는 척했지만 생활의 불안정을 자주 언급했습니다. 안정적인 가정이 필요하다는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정우는 그 말을 책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재혼은 생각보다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소규모로 치러진 시계는 정우 쪽 하객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정우를 잠시 불편하게 했지만 수진이 곁에 있다는 이유로 그 감정을 눌러버렸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수진은 경제 관리를 맡겠다고 나섰습니다. 정우는 부부 사이에 의심은 필요 없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통장, 카드, 각종 서류가 하나둘 수진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정우는 그 과정이 너무 자연스럽다고 느꼈습니다. 전세금 일부가 먼저 빠져나갔습니다. 수진은 더 나은 집을 알아보기 위한 임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퇴직금이 움직였습니다. 잠깐만 쓰고 바로 돌려놓겠다는 말이 따라붙었습니다. 정우는 숫자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하는 순간 관계가 흔들릴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신뢰를 선택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불안을 외면한 선택이었습니다. 수진의 태도는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웃으며 말을 걸지 않았고 정우의 질문에는 귀찮다는 표정이 먼저 나왔습니다. 집안에서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정우는 이상함을 느꼈지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선택해온 모든 것을 부정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정우는 스스로 연락을 끊었고 수진은 그런 관계를 굳이 이어갈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우의 세상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어느 날 정우는 통장 잔액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적은 숫자가 통장에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곧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괜히 예민해질 필요는 없어. 그 말은 수진에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정우는 다시 통장을 덮고
아무 일 없다는 듯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늦게 들어왔습니다. 어디를 다녀왔는지 묻자 짧게 대답했습니다. 정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무언가가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미 관계는 끝나 있었습니다. 정호만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재혼은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착취가 본격적으로 가속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정호의 노후는 이제 눈에 띄게 그리고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정호가 처음 쓰러진 날은 아무 일도 없던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집에 혼자 있던 그는 갑작스럽게 가슴이 조여오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어도 답답함은 사라지지 않았고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정호는 한동안 소파에 앉아 버티려 했습니다. 괜히 큰일로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그는 스스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안내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정호의 손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응급실로 옮겨진 정호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보호자 연락처를 물었지만 정호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망설인 끝에 수진의 이름을 말했지만 연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보호자라는 결국 비어있는 채로 남았습니다. 그 칸을 바라보는 순간 정호는 이유 없이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곳에 함께 있어야 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그를 작게 만들었습니다. 검사실을 오가는 동안 정호는 혼자였습니다. 옆 침대에는 가족이 모여 앉아 있는 노인 환자가 보였습니다. 자식이 물을 건네고 아내가 담요를 덮어주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진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은 끝내 되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를 보내도 답장은 없었습니다. 정호는 점점 자신이 이 상황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은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의사는 당분간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 검사와 입원이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동의서에 서명할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말에 정호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이름을 직접 적었습니다. 펜을 쥔 손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서명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나는 혼자입니다라는 선언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이 되자 병실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정호는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혹시라도 수진에게서 연락이 올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화면은 끝내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통증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자신이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지금까지의 선택이 잘못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은 뒤였습니다. 가족도, 돈도, 그리고 자신을 지켜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병원 복도의 형광등 불빛 아래서 정호는 조용히 현실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선택의 끝이 어디인지 직접 확인하는 일뿐이었습니다. 퇴원 수속을 마친 날 정호는 병원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 데리러 오지 않는 퇴원은 생각보다 초라했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는 동안에도 휴대전화 화면은 조용했습니다. 수진에게서 온 연락은 끝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공기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현관에는 수진의 신발이 보이지 않았고 옷장 한쪽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정호는 그제야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수진의 가방, 화장품, 서류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이 집에 살지 않았던 사람처럼 흔적만 깔끔하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정호는 급히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숫자를 다시 확인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는 한동안 통장을 바라보다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며칠 뒤 우편함에는 고지서와 독촉장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출, 카드가, 미납 공과금까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정호는 서류를 정리하다가 손이 떨려 서류를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꿈이길 바랐지만 너무도 현실적이었습니다. 법적 대응을 알아보려 했지만 상담 비용조차 부담스러웠습니다. 재혼 이후의 재산 이동은 대부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 정호의 귀를 때렸습니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무방비였는지 깨달았습니다. 정호는 집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전세 계약은 이미 정리된 상태였고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급히 작은 임대방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삿날 정호는 몇 개 되지 않는 짐을 챙겼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물건들이었지만 이제는 모두 부담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는 오래된 사진 액자를 망설이다가 박스에 넣었습니다. 새로 옮긴 방은 작고 조용했습니다. 창문 하나, 낡은 장판, 오래된 냄새가 전부였습니다. 정호는 방 한가운데 서서 자신이 어디까지 내려왔는지를 실감했습니다. 그날 밤 정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나온 선택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누군가는 말렸고 누군가는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두 외면했습니다. 정호는 이제 더 이상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누군가의 탓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요. 그렇게 정호는 가족도 돈도 그리고 돌아갈 집도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노후의 마지막 안전망은 이미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정호는 작은 임대방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창문을 열면 바로 옆 건물벽이 보이고 햇빛은 오전에 잠깐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예전 집의 넓은 거실과 달리 이 방에서는 몇 걸음만 옮겨도 벽에 손이 닿습니다. 정호는 그 사실을 매일 몸으로 느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 식사는 간단합니다. 전날 남겨둔 빵 한 조각과 미지근한 물이 전부입니다. 식탁이라 부르기 민망한 작은 탁자 앞에 앉아 정호는 한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이삿짐 박스 속으로 향합니다. 이삿날 챙겨온 오래된 사진 액자를 꺼냅니다. 젊은 시절의 미영, 웃고 있는 아들, 가족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차례로 나타납니다. 정호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바라봅니다. 그때는 당연하다고 여겼던 장면들이 이제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정호는 왜 그때 가족의 말을 듣지 않았는지 떠올립니다. 모두가 말렸지만 그는 자신만 옳다고 믿었습니다. 외로움이 판단을 흐렸고 자존심이 귀를 막았습니다. 그는 이제 인정합니다. 수진의 친절이 특별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너무 간절했을 뿐이라는 사실을요.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착각에 인생 전체를 걸어버렸다는 것을요. 전화기 앞에 앉아 아내 미영의 번호를 누를까 수십 번 고민합니다. 하지만 끝내 화면을 끕니다. 용서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손가락을 멈추게 합니다. 해가 저물 무렵 방 안은 빠르게 어두워집니다. 정호는 불을 켜지 않은 채 창가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누군가는 가족과 함께 웃으며 걷고 누군가는 통화하며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 모습들을 보며 정호는 이제 더 이상 분노하지 않습니다.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모든 선택의 결과가 자신에게 돌아왔다는 사실을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정호의 노후는 화려하지도 편안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압니다.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외로울 때 내리는 선택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에게 정호의 인생은 이렇게 말을 남깁니다. 외로울수록 사람을 붙잡지 말고 그 선택의 끝이 어디인지 먼저 보십시오라는 말을 남깁니다. 이것이 젊은 여성에게 빠졌던 한 남자가 노후의 끝에서 남긴 가장 값비싼 인생 수업이었습니다. 사랑과 전쟁 시리즈 아내를 버린 대가 연금까지 다 털렸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이 영상은 구독자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된 이야기입니다.